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심화강의 제2주차 부동산 공법을 시작합니다. 자, 먼저 강의 들어가기 전에 오늘의 강의 브리핑을 시작하죠. 자, 여기 보시니까 인생은 실패할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때 끝나는 것이다. 자, 작년에 원래 심화과정에 자료 드릴 때 거기다 썼던 글들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언제 끝난다? 실패할 때 끝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어차피 실패했어도 뭐 하면 되죠? 다시 극복하고 일어서면 되죠. 근데 언제 끝난다? 그걸 결국 포기할 때, 인생은 포기할 때 끝나는 것이지 실패할 때 끝나는 것이 아니다. 자, 시험에 불합격했다고 실패했잖아. 그렇다고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그걸 포기하는 순간 끝난 거죠. 물론 포기라고 해서 다른 방향을 찾아가지고 포기하고 따로 가는 거, 이거는 아직 포기가 아니에요. 다른 길을 찾아가는 게 괜찮습니다. 근데 거기 주저앉아 버리는 거, 이것이 포기죠. 그때 인생은 끝난다. 자, 우리 시사하는 바가 있겠죠. 자, 거기까지. 오늘은 54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용도지역의 지정권자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지금 보고 있는 게 국토의 개미 융에 관한 법률 어느 파트를 보고 있는 거냐라는 걸 한번 보죠. 자, 우리가 지난번에 봤을 땐 계획은 크게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세 가지가 있다. 그중에 뭘로 살펴보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도시군 관리 계획이었었죠.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다시 무슨 내용이 나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뭐뭐 있었죠? 머리자만 따서 용용 개도시수 기 도정 지입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병행에 관한 계획, 개발제한구역, 도시제한공항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병행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요 도시개발이나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병행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병행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는 요게 있었죠. 그 중에 요 입자는 얼리 넘어간다, 요리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도 뭐의 종류다? 용도구역의 일종이기 때문에 용도구역인 여기서 개를 도시에서 수입한다. 개, 도시 수입이라는 이 5가지가 용도구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왜 이걸 이제 살펴보느냐? 자, 제일 먼저 전 국토를 뭐로 나눈다? 먼저 용도지역으로 먼저 나눠놓고 용도지역 위에다가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한 용도지구를 지정하고 용도지역, 용도지구만 갖고도 국토관리가 안 되니까 다시 그 용도지역, 용도지구 위에다가 용도구역이라는 개도시 수입이라는 걸 지정한다. 그래서 먼저 국토를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라는 걸로 먼저 구분해놓고 그게 개발하기 위해서 먼저 기반시설이라는 공적 개발이 먼저 들어간다. 도로 만들고 공원 조성하고 학교 짓고 상하수도가 매설하고 이런 기반시설 설치가 먼저다. 자, 그래놓고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이라는 공적 개발이 더 있는데 이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은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별도로 법을 만들어서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각각 도청에 관한 내용을 살펴본다. 자, 그래놓고 이런 이제 공적 개발 들어가고 사적 개발 하려고 봤더니 어떤 특정 지구만 하나의 단위에서 그 특정 지구에서만 개발하는 계획이 필요한데 그 계획을 뭐란다?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걸 수립하죠. 그래서 먼저 전 국토를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으로 나눠놓고 공적 개발로서 기반시설 설치 같은 걸 해놓고 그 다음에 공적 개발인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도 있는데 그 너무 내용이 많으니까 따로 법률을 만들어 끄집어 해놓고 어떤 특정 지역을 개발하려고 했더니 그 특정 지구만 하나의 단위에서 수립하는 계획,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게 필요하더라.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먼저 지정해놓고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다라는 거, 그것을 살펴보는 거. 이게 바로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라 이거죠. 그래서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바로 용도 지역에 관한 걸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용도 지역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용도 지역의 개념부터 나오겠죠. 항상 뭐든지 나오면 개념 이러겠죠. 그래서 용도 지역의 개념이 있고, 그래서 용도 지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용도 지역으로 지정되는 그 지역 안에서 뭐니까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이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 이걸 뭐라죠? 건축 제한이 납니다. 그것도 제한하고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제한하는, 그래서 건축물 함부로 짓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용도지역의 특성이고 용도지역 자기들끼리는 서로 중복 지정될 수 없다.
용도지역과 용도지역끼리는 서로 중복될 수 없어요. 그게 첫 번째 개념. 두 번째가 그럼 용도지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 종류와 관련된 것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크게 보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도관농자. 다시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은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죠. 이런 식으로 해서 총 용도지역의 종류는 몇 가지로 나눠진다? 21가지로 3번에 된다. 21가지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럼 용도지역의 종류가 만들어졌으면 이걸 누군가가 만들어진 걸 토지 위에다가 국토에다 지정해야 될 거 아니야. 누가 지정하느냐? 그거부터 시작된 게 바로 54페이지 요겁니다.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건 누가 지정할까요? 자, 좀 전에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건 무슨 절차에 한다? 도시군 관리계 수립 절차에 의해서 지정합니다. 즉 여기를 일반 상업지역이란 용도지역을 지정하려면 먼저 서울특별시장이 원치전 관할구의 장이야. 그 장이 뭐부터 합니까? 여기를 서울특별시장이 용도지역 일반 상업지역이란 용도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뭐한다? 입안부터 합니다. 그래서 수립 절차는 입안 절차와 결정 절차로 나눠진다 그랬었죠. 그래서 제일 먼저 2번부터 할 겁니다. 그럼 초안을 작성해서 그걸 뭐 한다? 이제 결정 절차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초안 2번 절차는 기초조사하고 주민들의 의견 듣고 지방의 의견 듣는 거 기주지입이라는 2번 절차를 거쳐서 결정 고시한다 했을 때 협의 관계행정위원장하고 협의 도시개인의 심의 결정고시 협심결이라는 게 결정 절차를 거치죠. 그때 결정권자가 원칙은 누굽니까? 시도지사들이 원래는 결정권자죠. 다만 대도시에서는 대도시장이 결정권자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결정권자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는 누구랑 동일이다?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고시한 자. 여기가 서울특별시 요 일대가 일반 상업지역이야 라고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한 자. 이 자가 바로 지정권자가 되니까 지정권자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한 자와 똑같다. 결정권자와 동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라 그랬지 아까? 원칙은 시도사, 대도에서는 대도시장, 예외적으로 국토교통장관. 그래서 쓸 때는 항상 높은 자부 씁니다. 그래서 국토교통장관, 시도사, 대도시장. 그래서 거기 용도지역의 지정권자는 국장, 시도사, 대도시장. 그 자들이 지정권자라 쓴 거죠. 그럼 지정하는 절차는 원칙적으로 무슨 절차일까? 지정 절차. 원칙.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해야 된다. 예,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해가지고 여기가 무슨 용도지역이야? 라고 결정해서 지정하면 되더라.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해야 한다. 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해가지고 여기가 무슨 용도지역이야? 라고 고시해서 그렇게 지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가 있다? 예외가 있습니다. 요 예외를 뭐라 부른다? 용도지역 지정 절차상의 특별한 예외다. 그래서 지정 절차상의 특례라는 말을 씁니다. 시험 문제에서 항상 영순위. 용도지역을 지정하는데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하는 게 아니고 따로 이러이러할 때는 용도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지정의제라는 게 있고 이러이러한 용도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결정고시 의제라는 이 두 가지 예외가 있더라. 요 예외. 그중에 위에 거 지정된 거로 본다. 바다인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와 이웃하고는 용도적의 내용과 같은 목적으로 매립하려고 한다면 그때는 언제부터? 매립 준공 인가받은 그날부터 그 매립한 지역은 뭘까? 옆에 같은 용도적으로 하고서는 옆에 있는 용도적 이웃하고는 용도적으로 뭐 된 것으로 본다? 지정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지정만 갖고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특광 특시도시장 군수들이 지체 없이 고시해야 된다. 그래서 고시는 따로 해야 됩니다. 지정된 거로 보기 때문에. 그러면 지정하는 목적이 이웃하고는 용도적인 내용과 다르거나 또 어떤 경우도 있었죠? 둘 이상의 용도적에 이웃하거나 걸쳐 있는 경우. 그때는 원칙으로 들어가서 그때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용도지를 지정해야 되지. 자동적으로 이러이러한 용도적으로 지정된 거로 본다? 그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시 원칙으로 올라간다. 그럼 결국 지정된 거로 보는 경우는 딱 하나입니다. 어떤 지역을 이번에 바다인 공유수면을 이번에 매립하려고 하는데 그 매립하고자 하는 목적이 육지에 있는 이웃하고는 용도적인 내용과 같은 경우에만 매립 준공 인가일부터 그 지역은 매립한 지역은 이웃하고는 용도적으로 지정된 거로 본다. 자, 지금 말하는 건
기본 강의에서 중요하다고 설명했던 것들이니까 거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내용이 있었죠. 반면에 요거 결정고시 된 거로 보는 건 첫째는 뭐로다 결정고시 된 거로 본다? 도시적이란 용도적으로. 용도적 중에 도시적이란 용도적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도시적으로 결정고시 의제라는 게 있었죠. 몇 가지만 지정하면 그랬었죠. 항, 어, 산, 택, 전이라는 게 있었죠.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적에 연접한 공유수면,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역시 도시적에 연접한 공유수면,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 또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 전원개발 사업구역 및 그 예정구역, 다만 수력발전소하고 그런 송변전 설비부지는 제외한 나머지 지역, 그런 지역들은 다 지정고시하는 순간 이런 지역은 뭐로 본다? 도시적이란 용도적으로 결정고시로 본다. 다만 이 산업단지 중에 뭐는 빠진다 그랬죠? 농공단지는 지정고시 하더라도 그 농공단지는 도시적으로 보지 않는다. 농공단지를 지정했다 해서 그거는 도시적이란 용도적으로 결정고시형으로 보지 않습니다. 조심하라 그랬죠. 어쨌든 이거 도시적이란 용도적으로 이런 5군데 구역을 지정고시하면 그 지역은 용도적이 뭐로 된다? 도시적이란 용도적으로 결정고시형으로 본다라는 게 중요했었죠. 자, 두 번째는 무슨 지역에다가 관리지역이란 용도지역 안에다가, 자, 여기가 지금 관리지역이야. 그 관리지역이란 용도지역 안에다가 요번에 뭘 지정했습니까? 농지법에 나오는 거기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단다. 그런 관리지역 안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하면 이 지역은 더 이상 관리지역으로 보지 않고 무슨 지역으로 바꿉니까? 이 지역은 농림지역이란 용도지역으로 결정고시형으로 본다. 결정고시형으로 보죠. 또 하나 있죠. 관리지역이란 용도지역 안에 산림들이 있었는데 산이 있었어요. 그 산림을 뭐로 정했다? 이번에 보전산지로 지정고시하면 그 관리지역 안에 있는 보전산지로 지정 지역도 더 이상 무슨 지역이 아니고 관리지역으로 보지 않고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이 지역은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형으로 본다라는 거. 그것들이 자, 그건 전번에 우리한테 쭉 다 강의했던 겁니다. 그 여러분들 교재 55페이지 밑에까지 나온 내용들 아주 중요한 파트들이니까 다시 한번 그 기본 강의를 상기시키면서 잘 정리하도록 합니다. 근데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구역 등 해제 시 용도지역의 환원이란 말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거는 여기 심화과정에서 한번 짚어봅니다. 무슨 말이 되냐? 좀 전에 여기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뭐로 본다?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로 본다. 한번 예를 들어보죠. 자, 지금 여기가 원래는 무슨 용도지역이었느냐? 여기가 우리 농림지역이었다고 가정하자. 여기 용도지역은 원래 농림지역이었어요. 근데 농림지역이었던 이 지역을 요번에 여기다가 뭘 지겠습니까? 택지개발지구라는 걸 여기다가 지정했습니다. 그럼 농림지역이라는 용도지역 외에 택지개발지구가 지정고시 되면 이 지역은 장차 뭐 할 지역이죠? 인구와 산업의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이죠. 그럼 이런 지역은 더 이상 농림지역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은 무슨 지역이 된다? 도시지역이란 용도지역으로 이렇게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예,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되는 순간 이 지역은 더 이상 농림지역이 아니고 농림지역이 아니라 도시지역이란 용도적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 됐습니까? 택지개발이 다 끝났어. 그럼 택지개발이 끝나면은 그때는 뭐가 될까요? 그냥 도시적이라는 용도적으로 가는 겁니다.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도시적이 또 세분화돼야 되겠죠? 그건 다음의 문제고, 세분화되는 건 다음의 문제고, 일단 도시적으로 갑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지정됐다가 결정고시형으로 봤는데 여기가 공사가 시행됐습니까?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예, 공사가 시행되지 않아버리면 그래서 뭐 됐습니까? 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게 이게 해제가 돼버렸습니다. 이게. 그래서 공사가 시행되지 못해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됐던 구역이 해제가 된다면 이때는 다시 뭐 될까? 종래 용도적으로 뭐 된 것으로 본다? 환원된 것으로 본다. 즉 도시지역이라는 용도지역으로 지정 결정고시형으로 봤던 게 다시 뭐로 들어간다? 농림지역이라는 용도적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환원된 것으로 본다 말입니다. 어쨌든 공사가 시행되지 못하여 그 지정했던 구역이 해제돼 버리면 택지개발지구가 해제되면 도시적으로 결정고시역으로 본다라고 했던 건 뭐로 들어간다? 종래 용도지역, 농림지역이라는 용도적으로 다시 환원된 것으로 본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56페이지에 나오는 3번에 관련된 내용이 바로 그거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 밑에 기존 사업의 계속성 여부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죠? 용도지역이 환원되는 당시에 이 안에서 이미 도시지역이라 돼서 도시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을 이미 짓고 있었어요. 일부는 지었었어요. 근데 짓고 있던 건축물 만약에 다시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으로 환원되면 도시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었는데 농림지역이라는 용도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이라면 이 건축하고 있던 걸 철거를 해야 될까요? 그냥 계속 지어도 될까요? 이 얘기입니다. 원칙적으로 뭐 할 수 있다? 기득권부 계속 공사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지역이라는 용도지역으로 됐기 때문에 그거에 맞도록 건축물을 짓고 있다가 이게 해지돼 가지고 종래 용도지역으로 환원돼 버리면 이때 요 짓고 있던 건축물은 계속 지어야 된다, 철거해야 된다, 계속 지어도 괜찮다라는 거,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는 것, 그 두 가지만 심화학습으로 기억합니다. 자, 이제 57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뭐가 나오죠? 이런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절차는 끝난 것이고, 다섯 번째, 그럼 용도지역이 지정고시 되면, 결정고시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용도지역 결정고시의 효과에 관한 얘기입니다. 즉 21가지 용도지역으로 지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21가지 용도지역이 지정되면 각각의 용도지역 안에서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바로 이 말이죠. 몇 가지 효과가 있죠? 3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그 안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무슨 제한이죠? 건축 제한이라는 거 말씀드렸었어. 건축 제한. 아무거나 함부로 건축하지 말라. 건축 제한입니다. 두 번째는 그때 건폐율 몇 % 이하로 자라? 건폐율 제한. 그때 용적률 몇 % 이하로 자라? 그러는 용적률 제한.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제한이 있다고 그랬죠? 3가지 제한에는 효과가 발생한다. 즉 용도지역 21가지를 특정한 지역에다 이렇게 지정하면 그 안에서는 어떤 효과? 각각의 21개 용도지역마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들 함부로 짓지 말라. 건축 제한. 그때 건폐율 몇 % 이하로 자라는 건축 제한. 그때 용적률도 몇 % 이하로 져야 된다는 용적률 제한이라는 이 3가지 제한이라는 효과가 발생한다. 요거죠. 그 중에 첫 번째 건축 제한에 관한 내용 중에서는 자, 21개 용도지역마다 거기 제1종 전원주거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하고 나오잖아. 근데 그게 둘로 나눠졌네? 교재 57페이지 보시면 뭐로 돼 있죠? 자, 국토개법 시행령상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하고 거기 가나 2가지 나오죠. 옆 페이지, 옆에 부분 도시군 계획 조례에서 규정된 경우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해가지고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까지 쫙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좌측에 국토개법 시행령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뜻하고 우측 도시군 계획 조례에서 규정된 경우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하고는 이게 무슨 차이냐, 이렇게 정리하시죠. 잘 들으셔야 돼. 자, 여기가 어디라고? 제1종 전용주거죠. 제1종 전용주거는 서울에만 있습니까? 부산에도 있겠습니까? 부산도 있죠. 전국 방방곡곡에 1종 전용주거지가 다 있을 겁니다. 그럼 그 1종 전용주거에서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니? 예, 그게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에 있는 1종 전용주거에서는 이런 건축물은 지을 수 있다. 지역과 관계없이 다 지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좌측에 있는 국토개법 시행령상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는 게 바로 제1종 전용주거에서는 요 가나 2가지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원칙적으로 칠 수 있는 건물이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반면에 우측에 있는 거 도시군 계획조례에서 규정된 경우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이거는요. 전국에 있는 모든 1종 전용주거에서 다 되는 게 아니고 그중에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 도시군 계획조례에서 우리 1종 전용주거에서는 이걸 지을 수 있습니다. 라고 규정됐으면 그건 건축할 수 있고 그런 규정이 없는 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57페이지에 나오는 좌측편 바로 도시군 계획조례에서 규정되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 가번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이라는 게 있죠. 우리 단독주택은 협의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 이렇게 4가지로 나눠지는데 그중에 다가구주택은요. 전국에 있는 모든 1종 전용주거지역이라고 다 건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 질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무 데나 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도시군 계획 조례에서 규정된 경우만 지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한번 찾아봅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봤더니 뭐라고 돼 있다냐? 거기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하고 나있고 거기다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이란 말이 들어있으면 서울특별시 안에서는 있는 서울특별시에 있는 제1종 전원주거지역에서는 다가구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를 찾아봤더니 거기서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서 1종 전원주거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뭐가 없습니까? 단독주택 등 다가구주택이라는 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천에서는 지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다가구주택인데 1종 전원주거지역이라고 당연히 다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도시군 계획 조례에서 규정된 지역에서는 지을 수 있고 그런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없다란다. 따라서 좌측에 있는 것들은 일단 도시군 계획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거지만 반드시 해당 지역에 있는 도시계획 조례라는 걸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그게 규정되어 있으면 질 수 있고 못 짓는다. 자, 여기서도요. 여러분들 계획도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계획 조례 이렇게 뜰 때 이 도시자하고 군자는요. 합쳐서 두 개를 다 썼지만요. 실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가보면요. 다릅니다. 서울에서는 군자가 빠집니다. 그냥 도시관리계획 이렇게 됐습니다. 도시계획조례 군자가 빠져요. 서울에서는 군은 군 지역에서만 쓰는 용입니다. 따라서 연천군에서는 도시군 관리계획이나 연천군 관리계획, 군 관리계획 이렇게 됐습니다. 연천군 관리계획 또 연천군 계획조례, 도시계획조례 가라. 그건 연천군 계획조례 그렇게 쓰죠. 그러면 군을 뺀 나머지 지역은 다 군자를 빼고 도시자만 씁니다.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조례 이런 식으로 쓴다는 것. 근데 우리 법조문은 양쪽을 다 쓰는 거니까 그냥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계획조례 이렇게 쓰는데 실무에서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찾을 때는 그게 도시면은 군자 빼고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조례 이렇게 찾아야 되고 군 지역에서는 군관리계획, 군계획조례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의할 때는 그냥 합쳐서 두 가지가 다 법조문에 있으니까 둘 다 쓰면 되고 아셨죠? 그래서 제가 말에 좀 하면서 서울 도시계획조례를 찾아보시면 이때 군자 빼고 말하는 이유는 실제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라고 찾아야 됩니다. 군자는 빠지고 찾아야 된다. 이런 뜻이죠. 자, 그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그 조례에서 규정된 게 건축할 수 있다는 건 우측에 있는 것들. 아니, 이제 우측에 있는 것들이죠. 우측에 있는 거. 다시. 우측, 좌측. 내가 헷갈리고 있는 거다. 우측에. 그러니까 우측에는 뭐 있죠? 도시군 계획조례에서 규정된 경우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는 이거는 어디서 있단다? 우측편에 있는 것들이야. 이 우측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어디에 규정됐을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조례나 군계획조례에서 규정됐을 때만 그건 지을 수 있다는 얘기지. 전국에 있는 모든 일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다 지을 수 있는 거 아니다. 반면에 좌측에 있는 거 두 가지. 건축법 시행령상 별표 제1호의 단독주택, 협의의 단독주택은요. 전국에 있는 모든 일종 전용주택에서는 다 지을 수 있습니다. 또 나번에 나오는 거기 일정한 가져는 3호까지 나오는 일정한 시설들, 그래서 일종 근린생활시설, 일정한 시설들 이런 것들은 전국에 있는 모든 일종 전용주택에서는 지을 수 있단다. 반면에 우측으로 넘어가서 그 공동주택 중에 두 번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있죠. 그럼 연립주택 및 다세주택은요. 원래는 일종 전용주택에서는 지을 수 없는 거예요. 당연히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야. 어디에 없으니까 좌측편에 가나에 안 들어있거든요. 공동주택은 없으니까 원래 못 짓는 거야. 그런데 어디서 규정되어 있다? 도시계획조례에서 도시군 계획조례에서 우리 일종 전용주거지에 서 서울특별시에는 일종 전용주택에서는 뭐는 지을 수 있다? 공동주택 중에 연립주택 및 다세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면 그 규정된 지방자치단체는 지을 수 있고 그런 게 없는 지역에서는 지을 수 없단다. 이렇게 또 나눠진다는 거. 그런 의미를 갖는다. 새겨두십시오. 그게 뭐까지가 똑같다? 21개 용도지역이 다음 페이지에 오시면 다 그랬어요. 그래서 좌측에 있는 건 그 해당 용도지역에서는 당연히 지을 수 있는 거. 그건 뭐 검토할 필요도 없어. 근데 우측에 있는 것들은 당연히 짓는다고 착각하시면 큰일 나신다. 반드시 해당 도시계획조례를 찾아보시고 거기에서 규정되어 있으면 건축할 수 있다. 없으면 못 짓는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새겨 들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옆 페이지 보시면 다시 59페이지에 그래서 21개 용도지역마다 뭘 지을 수 있는지 뭘 건축할 수 있는지를 다 외운다는 게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거기 표로다가 핵심 정리해가지고 몇 가지를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좌측에는 이러이러한 용도지역에서는 이런 건 건축할 수 있다라는 건 좌측이고 우측에 있는 것들은 이러이러한 건 건축할 수 없는 지역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 중에 중요했던 게 단독주택도 지을 수 없는 지역, 용도지역 두 군데. 이건 기억합니다. 왜죠? 우리가 건축물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죠?
먹고 자는 건축물이 제일 중요하죠. 아무래도 우리 주택이죠. 근데 주택 중에서도 단독주택이 가장 기본적인 주택입니다. 근데 그 단독주택마저도 건축할 수 없는 용도지역이 21가지 중에 2군데가 있다라는 걸 기억합니다. 무슨 저? 유통상업지역하고 전용공업지역에서는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하죠. 그럼 유통상업지역과 전용공업지역에는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으면 그럼 거기다 공동주택인 아파트는 지을 수 있을까? 당연히 아파트도 지을 수 없겠죠. 단독주택도 못 짓는데 무슨 아파트를 짓니까? 그건 당연히 못 짓고 추가적으로 그 밑에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는 지역들이 또 나옵니다. 그중에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1종 전용, 1종 일반은 다 지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종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으로 짓는 거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아파트는 못 쳐. 공동주택 중에 아까 일부 연립이나 다가구는 다세대는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면 지을 수 있다. 도시계획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면 지을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렇지만 그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는 아파트는 못 짓는다. 예, 일종 전용주거지역은 아파트 못 짓습니다. 근데 일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 중심이거든요. 바로 저층이란 4층 이하를 말합니다. 근데 아파트는 최소한 주택으로 쓰이는 게 5개층 이상인 게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는 아무리 못 져도 몇 층이다? 주택으로 쓰는 게 5개층 이상이니까 5층 이상짜리는 져야 된다. 이런 뜻이죠. 따라서 4층 이하만 짓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저층주택 중심 4층 이하로만 짓는 겁니다. 그런 지역에서는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어디서는 지을 수 있어?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 시험 문제. 작년 시험에서 다음 중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은 제2종 전용주거지역. 왜요? 공동주택 중심으로 짓는다니까 당연히 공동주택의 대표적인 아파트는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어디도 한다? 유통상업지역. 아까 단독주택도 못 짓는다 그랬잖아. 당연히 아파트 못 짓습니다. 또 전용 일반 공업지역. 조심할 건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다 아파트 못 짓습니다. 그럼 어디는 지을 수 있다는 얘기야? 준공업지역에서는 아파트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용공업지역하고 일반공업지역에서는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다. 준공업지역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걸 조심합니다. 녹지지역은 전부 다 지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녹지지역은 원칙적으로 다 4층 이하로 짓거든요. 4층 이하만 짓는 지역이 원래 녹지지역이니까 그는 원칙적으로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다. 또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부지역도 전부 다 4층 이하로만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층 이상 짓는 아파트는 안 된다. 자, 일단 그렇게 기억하고 다만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건축 제한을 완화시켜가지고 지구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는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예외적으로 지구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는 그게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거기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면 그때는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서 아파트를 건축하는 예외도 있다. 그건 저 뒤에 지구단위 계획에 줘서 다시 나올 겁니다. 자, 그거 최소한 단독주택도 칠 수 있는 지역, 아파트도 칠 수 없는 지역. 요거는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동하니까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건폐율 제한이라는 게 나오고 용적률 제한하고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 건폐율 제한도 용적률 제한은 각각 대통령령인 시행령에서 몇 % 열어줘라 라고 돼 있었잖아. 그게 시험 문제 출제되니까 그거 외워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60페이지에 거기 근데 이걸 이제 건폐율이나 용적률 다 마찬가지인데 이 제한은 어떤 식으로 제한하느냐. 첫 번째 법률에서 그러면 법률에서 최대 한도를 정합니다. 법률에서는요. 최대 몇 % 열어줘라는 최대 한도만 정해주고 그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다. 시행령 기준을 정하면 마지막은 뭐로 정한다? 조례로 정한다. 이 3단계로다가 건폐율 제한, 용적률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요거를 조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말 때부터. 자, 먼저 60페이지에 보시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에 보시면 국토계획법상 범위라는 게 있죠. 이건 무슨 말이죠? 법률에서 국토이계 및 용역에 관한 법률에서 주거지역은 최대 건폐율 몇 %까지 가능하다? 70%가 최대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70% 이하로 하라. 자, 모든 주거지역은 70%를 넘기지 말라. 70% 이하로 하라. 이게 뭐다? 상업지역은 90% 이하로 하라. 공업지역은 70% 이하로 하라. 녹지지역은 20% 이하로 하라. 이것이 어디서 정한 거다? 법률에서는 그 이하로 하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되죠? 자, 아까 우리 도시지역이라고 나오지만 이 도시지역은 다시 뭐로 쪼개진다 그랬죠? 우리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나눠지잖아.
그리고 이건 법률에서 구분한 거거든. 법률에서는 주상복록도 나눠서. 그래서 이 법률에서는 최대 건폐율은 몇 프로 한다? 야, 주거지역은 70% 이하로만 하라. 상업지역은 90% 이하로만 하라. 70, 90.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70% 이하로 하라. 녹지지역은 20% 이하에서 정하라. 이게 법률에서 정한 거죠. 근데 구체적인 것은 다시 뭐로 정했죠? 시행령에서 범위를 정한다 그랬잖아. 그럼 시행령에서는 어떻게 됐죠? 주거지역 하나만 보자. 그럼 주거지역은 다시 뭐로 나눠지죠? 셋으로 나눠집니다. 무슨 주거? 전용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렇게 셋으로 갈라져.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렇게 나누고 전용주거지역은 다시 1종, 2종, 일반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 이렇게 나눠지죠. 시행령에서 이렇게 세분화시켰습니다. 몇 가지로? 6가지로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더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죠. 자, 이래놓고 아까 법률에서는 최대 얼마? 70% 이하로만 건폐율을 하라고 됐었죠. 지금 건폐율 보는 거야. 건폐율은 70% 이하입니다. 그런데 70%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에서 다시 또 세분화시켰죠. 얼마죠? 1종 전원주거지역은 50% 이하로만 하라. 2종도 50% 이하로 하라. 1종 일반주거지역 60% 이하로 하라. 2종도 60% 이하로 하라. 근데 3종은 다시 50% 이하로 하라 라고 내려놓고 준주거지역은 70% 이하로 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 바로 이게 대통령의 시행령에서는 다시 이렇게 세분화시켰습니다. 따라서 법률에서는 주거지역은 최대 70%까지지만 다시 세분화된 시행령에 가보면 전부가 70%가 아니고 1종 전원주거는 50%, 2종도 50% 이하, 1종 일반 60, 2종 일반 60, 3종 일반 50, 준주거지역 최대 70. 그러니까 70을 넘는 게 없잖아. 70% 이하로 주거지역을 하라니까 아무리 내려도 70을 넘어가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70, 60, 50 이하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뭐가 돼? 우리 시험 문제는 이게 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거 55, 66, 57 나머지는 상업지역부터 9887, 777, 222, 224, 22 21가지 용도지역에 대한 건폐율 제한, 시행령상 건폐율 제한 이 21가지를 다 암기하라 그랬잖아. 근데 중요한 건 마지막은 이걸 적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마지막은 정하다 조례로 정한다 라고 했습니다. 조례로 정한답니다. 자, 조례가 뭐라고 그랬죠?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법, 이게 조례입니다. 그럼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조례가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인천광역시 조례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원시에서는 수원시 조례가 있겠죠. 바로 그 조례로 정하랍니다. 그러면 이제 조례로 만들면 돼요. 자, 그럼 또 이제 볼까? 어디? 서울특별시에서는 다시 조례로 할 건가? 인천광역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그 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시, 그 다음에 여기 수원시, 그 다음에 연천군, 뭐 이런 식으로 다시 이걸 마지막 조례로 정하랍니다. 그러면 각 서울, 인천, 수원, 연천에 가보면 뭐가 있을 수 있을까? 일종 전원주거지역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일종 전원주거지역은 아무리 높아도 얼마다? 50을 넘지 말라고 대통령이 시행해서 규정했으니까 조례는 위에 있는 상위 법률인 대통령령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각 서울특별시에서 인천광역시에서 수원시에서 연천군에는 요 일종 전용주거지역에서는 일종 전원 5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자기들 조례로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로 정했을까? 예를 들면죠. 서울특별시는 50%로 그냥 하겠답니다. 인천광역시는 40% 이하로 하겠답니다. 이게 다 어디죠? 일종 전용주거지역을 말하는 거야. 수원시에서는 30% 이하로 하겠답니다. 연천군에서는 20% 이하로 하겠다고 이렇게 각각 조례로 이렇게 정해진다면 이게 서울에 있는 일종 전용주거지역에 정되는 진짜 건폐율이고 이게 인천에서 정되는 일종 전용주거지역의 진짜 건폐율이라 이 소리입니다. 따라서 여기 50% 이하라고 해서 모든 전국에 있는 일종 전용주거지역의 건폐율은 50%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가는 대단한 착각이라는 거. 그 50%라는 건 일종 전용은 시행령에서 그렇다는 얘기지 마지막은 조례로 정한다 했으니까 조례를 반드시 찾아야 되고 그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찾아보십시오. 그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들어가서 인터넷에 검색하면 돼. 서울특별시 하고 치고 들어갑니다. 그럼 거기 들어가면 자치법규 확인하는 데가 있어. 자치법규 확인하는 사이트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거기다 치는 걸 도시계획 조례라고 쳐보시면 그 도시계획 조례가 씁니다. 거기 클릭하고 들어가면 거기 법조문이 쫙 떠. 거기에 서울특별시에 있는 21가지 용도지역은
각각 얼마 이하로 한다라는 게 쭉 써 있습니다. 일종 전년주 몇 퍼센트야, 이종 전년주 몇 퍼센트야. 마지막 조례에서 규정한 그게 실제로 적용되는 건폐율이라는 걸, 그거를 명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때문에 이걸 외웠지만은 실무에서는 이거 써먹었다는 큰일 난다, 이게 아니고 마지막 조례로 정합니다. 그러면 자, 똑같은 일종 전년주거적인데 서울은 건폐율 50%, 인천은 40%, 수원은 30%, 연천은 20% 이렇게 되어 있다면, 사실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가정을 한 겁니다. 만약 이렇게 됐다면 누가 제일 열받을까? 연천군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열받겠죠. 아니, 똑같은 일종 전년주거적인데 서울은 50%까지나 넓게 지을 수 있게 해주면서 우리 연천에서는 20%밖에 안 되도록 폭이 좁게 짓게 하네. 당연히 연천군 사람들이 따지러 가겠죠. 연천 군수한테 가서 따집니다. 아니, 군수님, 왜 우리 연천군 군계획조례 적은 군이니까 도시계획조례가 아니라 군계획조례 보니까 연천군은 일종 전년주거에서 건폐율이 20% 이하로 됐는데 이게 왜 20% 이하밖에 안 됩니까? 우리는 좀 50% 해주면 안 됩니까? 서울같이? 그러면 이 연천군수가 뭐라 할까? 카이 새끼야 그럽니다. 뭐라고요? 카이 새끼야. 여기 나왔다. 가랍니다. 새끼야. 여기죠. 가랍니다. 어디 가랍니까? 서울로 가랍니다. 왜 우리 연천에 와서 지랄하냐 얘기입니다. 우리 연천에서는 몇 프로밖에 안 돼? 일종 전년주거죠? 20%밖에 안 돼. 그 20% 줘. 왜 서울에서 짓는 50% 왜 우리한테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그런 소리 하냐? 너 50% 짓고 싶으면 서울 가면 될 거 아니야. 서울 가서 살아.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른다. 그게 조례거든요. 그러니까 연천에서는 20% 이하로 됐으면 일종 전년주거에서는 연천군 건폐율 20% 이하? 20% 이하밖에 못 짓는다. 아셨죠? 이게 실제로 적용되는 거라는 거. 근데 조례는 우리 시험에서는 출제할 수가 없습니다. 전국에서 동일한 시험 문제를 보는데 연천군에 대한 것만 물어버리면 사람들이 돌아버리죠. 저기 부산에 사는 사람이 연천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례는 시험 문제 안 나고 바로 대통령의 시행령 이것들이 시험 문제에서 출제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일단은 법률에서 최대 범위를 정해놓고 대통령의 시행에서 세분화시킨 이런 기준이 나오고 마지막은 그 기준 요걸 넘어서서는 안 돼. 각각 요 범위 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몇 퍼센트 이하라고 정했지만 이게 실제로 정되는 건폐율이다. 됐습니까? 예, 거기까지. 자, 이제 옆에 이제 보시면 심화 특정 지역에서의 건폐율이라는 게 동그라미 3번 나오잖아. 이게 작년에 시험 문제 났었습니다. 이전까지 시험 문제 한 번도 안 났었거든. 요거는. 그래서 특정 지역이라는 게 뭐죠? 자, 원래는 21개 용도지역마다 대통령이 시행해서 몇 퍼센트 열어줘라. 그래서 5566 57 9887 777 222 224 22라고 21가지가 쫙 있었는데 그거 시험 문제 나는 게 아니고 특정 지역에서는 건폐율을 따로 적용한답니다. 그 특정 지역이 어디일까? 막서 쓰기 보니까 취락지구. 자, 취락지구는 자연 취락지구와 집단 취락지구로 세분화된다고 우리 기본 강의에서 했었습니다. 근데 그 바로 취락지구 안에서는 건폐율을 몇 프로까지 해주겠답니까? 60%까지 해줍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자, 우리 지역 중에 무슨 지역이 있었죠? 녹지지역. 녹지지역은 최대가 20%입니다. 따라서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보존 녹지 전부 다 20% 이하로 돼 있습니다. 자, 그럼 녹지지역 끌어봐봐. 자, 여기가 무슨 지역이죠? 녹지지역이란 용도지역입니다. 그럼 녹지지역인데 그 중에 예를 들면 여기 자연 녹지지역이라고 해보자. 그럼 자연 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몇 프로죠? 역시 20% 이하만 질 수 있습니다. 여기 대지가 있고 여기다 건축물을 짓는다면 건폐율은 최대 20% 이하밖에 못 짓는다 이 소리죠. 근데 여기에 뭐가 준댔습니까? 바로 여기에 자연 녹지지역에 취락지구라는 게 준댔습니다. 여기 자연 취락지구야. 자연 취락지구라는 용도지구가 정되면 자연 취락지구 안에 있는 땅을 가진 사람이 여기 땅을 가진 사람이 여기다 건축물을 짓는다면 이때는 건폐율 20%입니까? 60%입니까? 이때는 건폐율 60% 이하까지 지을 수 있다. 20%보다도 무려 3번에 되는 같은 자연 녹지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연 녹지지역에선 건폐율 20%지만 거기에 뭐가 뜬다? 안에 자연 취락지구라는 용도지구가 정되면 그 자연 취락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은 20%가 아니라 무려 어디 자연 녹지지역 안에 있는 건데도 녹지지역 안에 있으니까 녹지지역이니까 20% 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고 자연 취락지구, 취락지구에서는 20% 안에 60%까지 적용하겠다 이 말입니다. 다만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지정되는 취락지구 있었죠. 무슨 취락지구죠? 집단 취락지구. 그 개발 제한 구역 안에는 취락지구는 집단 취락지구는 다시 어디 있는 건폐율을 적용할까? 그건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특법이라는 게 있고
그 개특법에서 따로 그 집단치료에서의 건폐율, 용적률을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걸 적용하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개발진인지구. 이것도 작년에 시험 문제 났었죠? 그래서 개발진인지구는 어디서만 도시적 외예지역하고 도시지역 중에서는 자연녹지죠. 지금 말한 도시지역 중에서는 요 자연녹지역이고 도시지역 외지역하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호지역 이게 들어가죠. 그러면 첫째, 도시적 외지역에서 뭐가 지정됐다? 개발진인지구가 지정됐답니다. 그럼 도시적 외지역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죠? 이제 그것도 다시 이제 그림으로 그린다면 자, 이렇게 되고 여기 무슨 지역일까? 농림지역이랍니다. 그럼 농림지역에서도 건폐율은 최대가 얼마죠? 여기 대지 안에다 건물을 짓는다면 이때 건물의 건폐율은 20% 이하밖에 못 짓게 됐습니다. 그게 농림지역이죠. 근데 여기에 뭐가 지정된다? 여기 개발진인지구. 농림지역 안에 여기다 개발진흥지구라는 게 지정됐단다. 산업유통개발진인지구라는 게 있었잖아. 그 산업유통개발진인지구가 바로 요 농림지역 안에 지정되면 요 농림지역 안에 있는 땅에다가 건축물을 짓는 사람은 이때는 건폐율 20% 이하로 먼저 될까? 원래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원래는 건폐율 20% 이하인데 그게 아니고 몇 프로까지 짓는다? 40% 이하까지 짓을 수 있다. 그때는 여긴 20%나 건폐율 40% 이하까지 짓도록 이렇게 개발진인지구에서는 행위 제한을 완화시켜준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개발진인지구에서는 도시적 외에 지정된 개발진인지구에서는 건폐율이 얼마나 난다? 40% 이하까지 짓도록 해주겠다. 라는 뜻이죠. 또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40%까지는 안 해. 자연녹지 지역 원래 20%잖아. 그죠? 근데 그건 20%는 한 10%만 돌려서 그건 30%까지만 해주겠다. 요것이고 수산자원 보고요. 주로 어디서 지죠?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수산자원 보호가 지정됩니다. 예를 들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해안, 생태계, 상수원 이런 데 해안가, 바닷가 이런 데는 대부분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남해안 바닷가 거기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죠. 거기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라는 게 지정되면 그 수산자원에서는 20% 자연환경 보전 20%일까? 20% 적용할까? 아닙니다. 40% 이하까지 배로다가 수산자원에서는 건폐율을 40% 이하까지 완화시켜준다. 이 말이죠. 또 자연공원 우리 설악산 같은 데가 바로 뭐가 되죠? 자연공원입니다. 그럼 설악산 같은 데서도 보면 그 밑에 왜 그런 오신 관광객들을 위해서 무슨 물건을 팔거나 어떤 호텔 같은 거 짓잖아. 거기서는 특히 얼마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자연공원에서는 60% 이하까지 해줍니다. 그럼 설악산은 원래 전체는 용도지역이 뭐죠? 설악산의 용도지역. 바로 산림이 우거져 있으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대부분이. 그럼 설악산 대부분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니까 원래 건축물을 짓는다면 건폐율은 20% 이하가 맞습니다. 근데 그 안에 설악산 국립공원하고 지정된 자연공원 안에서는 20% 하나 60%까지 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말이죠. 또 농공단지, 산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이게 작년도 시험 문제죠. 다음 중 가장 건폐율이 높은 지역 해가지고 이 농공단지가 제일 높은 몇 프로죠? 70%까지 가능하잖아. 그래서 농공단지는 70% 이하 이거 났고 자연공원도 났었는데 자연공원은 60% 이하라고 났었고 그죠? 개발진인지구는 도시지역에서는 40%, 자연농지는 30%. 그러니까 30%, 40%, 60%, 70%면 제일 높은 게 70%. 이게 작년도 시험 문제 났던 겁니다. 자, 그리고 공업지역에 있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준산업단지 이거는 70이 아니라 80%까지 올라갑니다. 자, 이게 또 무슨 말일까? 우리 아까 무슨 지역? 공업지역. 공업지역은 70% 이하입니다. 이건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셋 다 몇 프로죠? 70% 이하입니다. 그럼 여기가 무슨 지역이야? 저기 전용공업지역이든 일반공업지역이든 중공업지역이든 공업지역이라면 원래는 건축물 지을 때 건폐율은 70% 이하로 져야 되는데 이 공업지역 안에 뭐가 지정됐단다? 거기 산업단지라는 게 지정됐단다.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준산업단지 이런 산업단지가 지정되면 그 산업단지는 70% 원래 공업지역이니까 70%가 아니라 그럼 몇 프로까지? 10% 더 끌어올려줘서 80%까지 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게 바로 특정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따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이게 작년도 시험 문제 났던 거라는 거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원래 외우는 방법은 그 밑에 보니까 취, 개수, 자, 농산 6, 4, 4, 6, 7, 8 하고 또 있죠. 피아노 좀 치시는 분들은 요 콩나물 대가리 지금 보시면 거기 뭐부터 라, 파, 라, 시, 도 이렇게 됐잖아.
6, 4, 4, 6, 7, 8 하게 됐죠. 그래서 뭐 외우는 방법인데 취, 개수, 자, 농산 6, 4, 4, 6, 7, 8 뭐 이렇게 외우려고 했는데 글쎄 말이야. 옛날에 뒤지라고 외우라 했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안 했었습니다. 왜요? 10여 년 동안 뒤지라고 이거 콩나물따가리 그려가지고 외우라고 해놨더니 시험 문제가 12년 동안 나지를 않네. 에이씨 나지도 않는 거 왜 뒤지라고 가르치나. 뺐더니 작년도 시험 문제에서 났습니다. 하여튼 이건 그렇다고 또 가르칠 수도 없고 안 가르칠 수도 없고 참 왜 외워야 될 게 한없이 많아지는 거야. 갈수록 자꾸 시험이 깊어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무 깊이 가르쳤던 거지 옛날에는. 근데 사실은 요새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것도 출제된다라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셨죠? 다음 페이지 검표를 조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검표를 어떤 때는 강화 적용하는 게 있고 어떤 때는 검표를 완화 적용한다. 강화가 뭐죠? 원래 칠 수 있는 검표보다도 더 낮춰가지고 숫자를 낮춰가지고 더 폭이 좁게지게 하는 거. 원래 대지 안에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건축물이 차지하는 면적이 반 차지하면 검표는 50%입니다. 근데 반 차지하던 걸 50%나 20%만 차지하라. 그러면 넓게 짓던 건축물을 대지 안에서 폭이 또 좁게끔 이렇게 좁게끔 짓는 거. 이것이 강화 적용이죠. 반대로 완화 적용은 원래 지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넓게 지을 수 있도록 더 넓게 지게 해주는 거. 이거는 완화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강화하는 경우가 있고 완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중에 강화 적용하는 경우라고 거기 그림까지 그려서 검표를 강화라고 적겠죠. 그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자 주로 어떤 지역이냐면 원래 검표율이 완화된 지역이야. 즉 검표율은 뭐 70%, 80%, 90% 이렇게 되는 지역입니다. 그럼 검표율이 78%, 80%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그러면 대지마다 뭐가 있죠? 필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땅들이. 땅들 모양새야 뭐 다 다르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어떤 지역이라 하자. 그럼 이때 검표를 몇 프로 짓는다? 80% 짓는다냐? 이건 무슨 말이죠? 대지 면적에 비해서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거야. 건축 면적이 차지하는 이게 무려 80%를 차지하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다봤을 때 대지에다가 건물 짓는데 저게 넓게 지어라.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라면 저때 건축 면적이 800제곱미터로 짓는 거 넓게 지면 이게 80%입니다. 그럼 요 대지만 그럴까? 아니 전체가 여기 건폐율이 원래 80%가 정도되는 지역이라면 전부 다 건물 어떻게 짓죠? 전부 다 이렇게 넓게 지겠죠. 이렇게 다 대지마다 대지의 면적의 80%를 차지하도록 짓는 게 이게 건폐율 80%니까 건물은 다 이렇게 들어찰 겁니다. 그러면 결국 건물과 건물 사이의 공간이 별로 없어요. 다다다다 붙어요. 그러면 일주권도 침해될 수 있고 공기 유특이 바람이 잘 그 사이에 불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심각한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안 되겠다. 여기 너무 건물들이 밀집화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여기는 뭐 하자? 건폐율 80%라 이걸 더 강화 적용해서 건폐율을 더 낮추자는 얘기입니다. 야 여기는 건폐율 50%만 짓도록 이렇게 하자라 이렇게 낮출 수 있는 거. 건폐율 80% 50%면 50% 얼마 되죠? 전체 대지 면적의 건축 면적 차지하는 게 요 반만. 전체 면적 중에 이거 차지하는 게 반. 전체 면적 중에 차지하는 게 반. 이렇게 짓는 거. 이게 50%잖아. 그래서 80%를 짓게 하지 말고 50%만 짓도록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을 정해가지고 최대 얼마까지 적용할 수 있을까? 거기 보시면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 이상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조례로 정하라 라고 됐습니다. 자 말이 좀 어려운데 그 지역에 적용되는 원래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얼마란다? 원래 건폐율 80% 이게 최대한도로 가자. 여기는 건폐율 80% 적용됩니다. 근데 그 최대한도의 몇 퍼센트? 40% 범위랍니다. 그럼 80% 적용되는 거에 40%라 하면 40이 얼마가 되죠? 80%에 40% 하고 적용하면 얼마가 됩니까? 48, 32. 건폐율 32%. 이렇게 적용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건폐율 80% 적용되는 지역을 건폐율 32%만 적용하라. 이게 바로 원래 적용되는 건폐율 최대한도의 40% 범위 내에서 그럼 32%도 가능하답니다. 그럼 32로 할지 40으로 할지 다시 50으로 할지 60으로 할지 이거는 뭐로 정한다? 조례로 알아서 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디에서는 40%까지 최대 강화해서 여기는 건폐율 32%만 적용하자라고 해도 되고 조금 더 완화해서 야 40%까지 아니 50% 아니 60%까지 해서 자꾸 더 넓게끔 해서 최대 80%까지가 최대고 80부터 요 40%인 32 80부터 32 사이에서 요거 어떤 거든지 이렇게 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조례로 그렇게 정하는 게 가능하도록 하는 거. 이걸 건폐율 강화 적용을 한단다. 말이 어려워. 그래서 건폐율 강화 적용은 원래 적용되는 건폐율을 적용하지 않고 더 완화되는 용적률을 적용한다.
이때 50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걸 말하죠. 50. 이건 원래 적용되는 건폐율 최대한도의 40%, 32에서 32 이상으로 정해야 돼. 32로 할지, 40%로 할지, 50%로 할지, 60%로 할지. 50으로 정했다면 그건 조례로 정한 거죠. 조례에서 마지막 50%라고 정하면 그때는 80%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50%만 적용하는 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완화 적용 중에서는 맨 밑에 62페이지 동그라미 C를 보십시오. 자, 유원지 공원의 경우 그랬는데 어디에 설치된답니까? 자연 녹지 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군 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그랬습니다. 어디에서? 자연 녹지 지역. 그럼 자연 녹지 지역은 원래 건폐율이 몇 프로인데? 20% 이하로 짓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뭐가 적용됐다? 유원지라는 게 있습니다. 자연 녹지 지역인데 여기가 유원지라는 게 적용되면 유원지에서는 건폐율이 20%가 아니라 건폐율 30% 범위 내에서 30으로 할지 25로 할지 20으로 할지는 조례로 정하라.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또 공원은 그 자연 녹지 안에 공원이 지정되면 공원은 똑같아. 자연 녹지와 똑같아. 2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 녹지와 똑같이 공원 지역에서는 20% 이하. 따라서 유원지는 최대 30%까지. 공원은 20%까지만 그렇게 짓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은 자, 그건 125페이지를 한번 먼저 가볼까요? 여러분들 교재 기본서 125페이지 한번 가보십시오. 그 125에 가보시면 성장관리방안에 수립에 가는 게 맨 밑에 나와요. 124페이지 맨 밑에부터 124페이지 맨 밑에 성장관리방안 수립하고 나오죠. 그중에 수립대상 지역 맨 밑에 나오죠. 그래서 옆 페이지로 넘어가서 125페이지 맨 위에 줄에 보면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은 유보용도 및 보전용도 지역으로서 다음의 어느 한에 해당하는 지역을 한다라고 돼 있잖아. 작년도 시험 문제에 또 이게 났었거든요. 유보용도 지역과 보전용도 지역에만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유보용도 지역은 어디에 나오죠? 124페이지 중간 박스 속에 들어있죠. 옆 페이지 124페이지 중간 박스 속에 유보용도 뭐죠?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그 다음에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지역 이 세 군데를 뭐라고 한다? 유보용도지역. 그 다음에 시가화용도지역은 어디죠? 주상공,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시가화용도지역. 그럼 유보용도지역하고 시가화용도지역을 빼면 나머지는 다 보전용도지역입니다. 따라서 어디에서는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없을까? 바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인 이 시가화용도 지역에서는 뭘 할 수 없단다? 이거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없고 나머지 유보용도 지역과 보전용도 지역에서만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63페이지 그 성장관리 방안 수립 지역 중에서 어디에서만 계획관리 지역, 생산관리 지역, 자연녹지 지역 여기서는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되면 그때는 건폐율을 조금 더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관리 지역에서는 원래 계획관리 지역은 건폐율이 몇 프로죠? 40%. 22422. 계획관리 지역은 원래 건폐율 40%야. 근데 거기에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되면 그때는 40%나 50%까지 완화시켜 준다. 또 자연녹지 지역과 생산관리 지역도 원래는 자연녹지 지역은 20%, 생산관리 지역도 20%. 둘 다 원래는 20% 이하인데 거기에 뭐가 수립됐다?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되면 그때는 20%나 30%까지 완화시켜준다는 것. 자, 이것이 결국 10%씩 더 증가되죠?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되면 원래 용도지역의 건폐율보다도 10%씩 더 올려준다. 그래서 40%에서 50% 올라가고 20%에서 30% 올라간다. 그렇게 완화시켜줄 수 있더라. 그런 것들이 바로 여기 완화 적용에 관한 내용. 자, 이건 여러분들 실제로 공부했던 거 간단하게 뭐만 하면 됐는데 예,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556657 9887 777 222 224 이것만 해왔었는데 추가적으로 이런 것도 시험 문제가 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예 보려고도 안 해. 생각도 안 하려고 그래. 그럼 나중에 시험 문제 나면 뺑 돌아버리는 거예요. 뭐 이런 게 있지? 이게 어디서 본 거지? 처음 보는 건데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한 번씩은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라는 걸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하고 전혀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시험 자세, 응하는 자세가 전혀 달라집니다. 당황하는 게 훨씬 더 줄어든다 이런 얘기죠. 자, 애울 수 있으면 애우라는 얘기입니다. 못 애우더라도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라는 건 기억해 두는 게 좋다는 얘기죠. 자, 이제 용적률 제한으로 넘어가서는 그 용적률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야. 64페이지 보면 법률에서는 국토위계 및 유경관련 분야에서는 주거지역은 최대가 500%, 상업지역은 최대가 1500%, 공업지역은 최대가 400%, 녹지지역은 최대가 100% 이하에서 정하라. 이건 법률이야.
그리고 대통령이 시행해서는 다시 각각 얼마 이상 얼마야, 얼마 이상 얼마야 가지고 범위로 돼가지고 시행령상 기준을 정했는데 그 시행령상 기준에서는 얼마 이상이라는 건 안 외워도 되고 얼마 이하라는 상한선은 또 외워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우는 방법은 64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가장 높은 것부터 가장 낮은 순서대로 상준공주 녹관농자, 상준공주 녹관농자 이렇게 외우라겠죠. 상준공주 녹관농자 1500, 1300, 1100, 900 그죠? 그러면 500, 400, 350, 300 그래서 300, 250, 200, 150, 100 그 다음에 100, 그 다음에 80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면서 순서대로 쫙 있는 그걸 암기해 두는 게 여러분들 심상에 유리하다. 시험 문제에서 출제 잘 된다 그랬죠. 외우셔야 돼요. 거의 매년 나다시피 한다. 한 3년에 2번은 난다고 보셔야 돼. 그래서 검표율 아까 시행영상 기준하고 용적률 시행영상 기준은 거의 시험 문제가 3년에 2번 꼴은 나기 때문에 안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건 최소한 외워라. 근데 특정 지역에서의 검표율 아까 쥐, 개수, 자, 농산 6, 4, 4, 6, 7, 8 그거 있었잖아. 그거 똑같이 어디도 용적률에서도 특정 지역에서는 따로 정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순서를 바꿔 거기 순서를 뭐부터 하더냐. 나번을 먼저 하고 가번을 다음으로 바꾸면 개발진인지구, 수산자원보호구역, 자연공원, 농곤단지. 그래서 머리자만 따면 개수자농. 개발진인지구의 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수, 자연공원의 자, 농곤단지 농. 그럼 개수자농이라고 나오죠. 그럼 저 용적률은 개수자농 이렇게 내고 나오죠. 개발진인지구, 수산자원보호구역, 자연공원, 이건 농곤단지 그래놓고 각각 100, 8, 105 입니다. 100, 8, 105 그래서 180, 100, 150인데 이걸 그냥 100, 8, 105 100, 8, 105 그만입니다. 개수자농 100, 8, 105 자 이것도 아직 시험 문제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어. 그래서 검표율이 났으니까 용적률도 출제가 안 났으니까 요것까지는 따로 적용되는 용적률이란다 라고 기억합니다. 아까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개발진인지구 그럼 도시적 외지역에 지정된 개발진인지구야. 그때는 최대 검표율을 몇 프로까지 한다? 100, 아니, 용적률을 최대 100% 이하까지 적용해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밖에 용적률 완화에 관한 게 나오는데 그건 다음 페이지에 동그라미 니은하고 동그라미 디귿 그거까지만 정리합니다. 동그라미 니은이 뭐죠? 용도지역상 무슨 지역? 상업지역이란 용도지역하고 또 하나 정비구역이라는 게 있었죠. 정비법에서 나오는 정비구역. 그래서 상업지역하고 정비구역에서 그때 특히 정비구역은 무슨 정비구역만? 재개발 사업하고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과 상업지역 안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대지의 일부를 자기들이 갖고 있는 땅의 일부를 공공설부지로 제공했대. 예를 들면 여기서 우리 아파트가 이번에 재건축을 하는데 재건축하고자 하는 이 땅의 일부를 빼서 도로부지 또는 공원부지로 제공을 했답니다. 그럼 원래 자기들이 갖고 있는 땅의 일부를 빼가지고 공공설용지로 제공하면 이쁜 짓 한 거잖아. 그럼 니들 나머지 땅에다 건물 질 때 이때 용적률은 뭐 시켜주겠다? 완화시켜주겠답니다. 최대 얼마까지?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아까 공공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에 따라 최대 50% 아니 200%까지 완화시켜준답니다. 그럼 200%라는 게 무슨 말이죠? 2배. 그러면 자 예를 들어봐. 그럼 그것도 또 그림으로 보자. 자 여기가 무슨 지역이죠? 이번에 재건축 사업을 시행한답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데 여기가 무슨 지역일까? 자 여기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을 하자. 일반 주거지역. 아니 너무 복잡해. 준주거지역. 그럼 준주거지역을 하자. 그럼 준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이 몇 프로죠? 아까 준주거지역은 용적률 최대 500% 이하가 정되는 지역입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재건축 사업이 시행되는 이 지역에서는 준주니까 용적률 500% 이하 줘야 되는데 지들이 가지고 있는 대지 일부를 이만큼을 이걸 공원부지로 제공을 했습니다. 공원부지로 내놨죠. 그럼 나머지 여기다가만 아파트를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다 아파트를 짓겠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용적률을 뭐 시켜주겠다? 이걸 완화시켜주겠답니다. 최대 얼마까지 완화인데 200%까지 완화시켜준답니다. 그때 200% 완화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500%에 200%를 더해서 700%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 700이 아니고 얼마가 되죠? 200%라는 건 2배를 완화시켜준다라는 의미라는 걸 이걸 또 새겨들어야 됩니다. 200%라는 건
2배를 완화시켜준다. 따라서 용적률 500%던 걸 1000%를 적용해주겠다. 이렇게 이해하라는 얘기입니다. 용적률 1000%를 적용한대. 그럼 여기는 준주거제니까 원래 500%지만 여기다가는 용적률 또 이 공원부지로 제공한 면적의 한 반 정도까지 가면 그때는 용적률 1000%를 지켜 함으로써 네가 제공한 면적만큼 건물 짓는 걸 더 크게 질 수 있도록 완화시켜 줌으로써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부를 공공설비지로 제공했다. 그러면 거기다 짓는 원래 용적률 최대한도 500%에 200% 바로 1000%까지 짓도록 완화시켜 준다는 거, 그런 의미라는 걸 새겨 듣습니다. 마지막, 녹지지역하고 관리지역 안에다가 건축물을 지을 때는요, 뭘 짓는답니까? 창고를 짓는답니다. 딴 건 없어. 그건 뭐 창고 등 하고 나오는데 사실은 실제로 대통령에 보면 창고만 있습니다. 어디에서? 녹지지역하고 관리지역 안에다가 창고를 짓는다면 그때는 용적률 몇 %로 다 건물의 규모를 제하는 게 아니고 창고는 들어가 보면 층별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 개 바닥밖에 안 나오니까 용적률이 상당히 낮게 나와요. 각 층별 바닥 면적이라는 게 없으니까 한 개씩밖에 안 되니까 그때는 뭐로다 높이를, 이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한다? 높이. 그래서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안에 다 창고를 칠 때는 용적률 몇 % 이거로 제한하는 게 아니라 높이 몇 미터 이하로 자라 라고 높이로서 규모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거, 거기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둡니다. 자, 그 밖에 제한에 관한 것들은 여러분들 강의를 했던 거니까 그것까지는 생략.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용도 지구에 관한 게 나오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죠.